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교과서는 88, 89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프린트는 9페이지에서 10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6월 민주화 항쟁이 있은 이후부터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정부가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황은 이렇게 됐어요. 전두환 대통령은 당시에 7년 동안 권력의 자리에 있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7년이 다 다가오고 있었었죠. 처음엔 전두환이 무서워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끊임없이 민주화 시위는 많이 벌어지고 있긴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는 한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이제 7년째가 되는 그런 날짜가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전두환이 얘기했다시피 자기는 7년 동안만 대통령을 해먹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우리 국민들은 이제 전두환 시대가 끝나고 나서는 민주화를 통해 가지고서 선출된 후보가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민주화 요구 시위가 점차 확산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특히 대학생들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런 시위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이때 당시에 정부가 이런 시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처 같은 것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졌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제시대 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독립군을 잡아줬었던 그랬던 일제 경찰 출신에 해당됐던 그런 사람도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도 이승만 정권을 도와주는 과정 중에서 바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찰 세력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때 당시에 얼마나 많이 그 이승만 정권에 빌붙어 가지고서 옛날 독립운동가 출신에 해당됐던 사람들을 잡았었냐면, 여러분들 예전에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많은 역대급의 현상금이 걸렸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면, 혹시 기억날까요, 여러분들? 바로 조선 의용대의 김원봉 선생. 근데 이런 김원봉 선생이 우리나라에 귀국을 하고 나서 일제시대 때의 대표적인 친일경찰이었었던 노독술이라고 하는 건 사람, 즉 이때 당시에 바로 누구야, 이승만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했었던 건 경찰이었었죠. 이 사람에게 잡혀가지고서 이 빨갱이 새끼 아니냐 막 이렇게 하면서 이때 당시에 이 김원봉 선생의 뺨을 갈겼었대요. 이때 당시 김원봉 선생은 여기에 기가 막혀 하면서 나중에 이제 풀려나긴 했었지만은 내가 일제시대 때도 이런 식으로 대접을 받지 않았었는데 해방이 된 조국에서 이 친일파 놈한테 이거 뭐한 짓이냐라고 하면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글쎄요, 이때 당시에 바로 이 김구 선생님이 남북 협상을 하러 갔을 때 같이 따라가셨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나중에 아예 북한에서 정착을 하셨다고 하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뒤가 좋지 않았었습니다. 북한의 고위급 관료로서 임명이 돼가지고서 생활을 하다가 6.25 전쟁이 터졌을 때는 6.25 전쟁 터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었다는 그런 측면이 있었대요. 하지만은 나중에 김일성이 바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세력들을 전부 다 하나둘씩 제거를 해나갔는데, 그 후반부에 바로 이 김원봉 선생도 같이 제거를 당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 김원봉 선생은 남쪽에서도 북한에 넘어갔었던, 그래서 거기에서 고위급에 해당되는 자리까지 올라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독립유공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북한도 이분을 독립유공자로 여기지 않죠. 이런 부분이 좀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노독술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일제시대 때에 바로 독립투사들을 잡아가지고서 그들을 이제 고문하는 과정 중에서 고문하는 기술들을 되게 많이 익혀요. 근데 그 고문하는 기술들을 이때 당시에 경찰 내부에게 계속해서 전수를 시켜준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후에 경찰은 사실상 이때 당시에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했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당시에 민주화 운동을 했었던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같이 다 잡아가지고서, 그래서 그들을 열심히
고문해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고문 기술이 절정에 올라갔을 때쯤에 해당됐을 때가 바로 요쯤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부천 경찰서에서는 이때 당시에 서울대생이었던 어떤 한 여학생이 바로 공장에 취직을 해가지고서 거기에서 노동운동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걸린 거예요. 걸렸던 이때 당시에 바로 경찰이 이 여학생을 데려다 놓고서 수갑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에 일종의 성고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이 경찰의 잔악성을 이때 당시에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더 대박인 사건이 있었었죠. 이 박정철 군이라고 하는 사람도 공장에 몰래 취직을 하거나 하는 그런 행동도 많이 하면서 활동을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공장에 몰래 취직을 하고 노동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민주화 운동도 열심히 하다가 그러다가 이때 당시에 경찰들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혀 들어갔는데, 문제는 열심히 고문을 받다가 이때 당시에 이 고문 기술자들이 약간 좀 서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서 그만 박정철 군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일제시대 때 사용했던 그런 고문 기술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뭐 손톱에다가 뭐 바늘 찔러드는다가 뭐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예를 들면 물 욕조 같은 걸 싹 다 깔아놓고 거기에다가 얼굴을 들이받게 한 다음에 숨 못 쉬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예를 들면 고개를 이렇게 젖힌 다음에 여기를 천으로 덮여놓고 위에다가 고춧가루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숨도 못 쉬게 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고문을 하게 하거나, 나중에 가선 전기 고문까지 했었거든요. 그런 모든 고문의 기술들을 전부 다 이렇게 민주투사들에게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박종철 군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이 결과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사실상 유가족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멍하고 있었었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었던 많은 시위를 하고 있었던 민주 세력들이 당시에 경찰서에게 따져 물은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죽게 됐는가 라고 하고서 막 이제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막 항의를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경찰에서는 바로 이렇게 박종철 군을 고문해서 사망하게 되었었던 그런 경찰들을 체포해 가지고서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하는 과정 중에서 결론이 뭐였었냐, 자기네들이 고문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박정철 군을 앞에다 딱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탁자 위에서 막 신문을 했는데, 한참 신문하다 이 박정철 군이 너무 말을 안 듣는다더라.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탁자를 탁 하고 쳤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탁자 소리가 너무 컸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갑자기 박종철 군이 하더니 돌아가셨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여기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고 하면서 전국적으로 이때 당시에 본격적으로 많이 시위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국민들의 분노가 확산이 되게 되었었고, 이것이 1월달이었었거든요. 여러분들, 1987년이요. 1987이라고 한 영화 있죠. 거기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 되게 잘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이때 당시에 국민들이 이렇게 박정철 군을 죽였었던 이런 살인 정권 물러나고 이런 정권은 퇴진해야 된다라고 열심히 시위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전두환이 내려올 때가 됐으니까 다음번에 대통령 뽑을 때는 국민들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게 해달라고 하면서 직선제를 열심히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러한 요구사항이 전국적으로 아주 들불처럼 터져나가는 건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었냐면, 솔직히 말해서 전두환도 좀 후환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 자기가 권력을 잡았을 때 이것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잡았던 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다음번에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바로 이 전두환을 제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전두환은 그냥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전두환은 자기가 군대에서 나오면서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자기가 만들었던 당이었었던 민정당 있죠. 미 민정당의 후보로서 자기 친구이자 12.12 사태의 주역 중에 한 명이었었던 노태우 씨에게, 이제 당시에는 이제 아직 대통령이 아니니까 노태우 씨라고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이 노태우 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당신이 대통령 후보가 되라 라고 얘기하려고서 이때 당시에 노태우 씨가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서 있었었는데, 이 자기가 만약에
대통령 자리에서 밀려나고 나서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가서 노태우 씨가 뽑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기는 바로 그냥 감옥행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때 당시에 바로 헌법은 이때 당시에 바로 대통령을 뽑는 방식이 간선제여야 한다. 즉 통일주체 국민회의 같은 그런 간선제를 통해 가지고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전두환은 이번 한 번 정도는 더 바로 간선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셨었냐? 이때 당시에 개헌을 거부합니다. 개헌을 하는 것을 거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른바 이런 조치가 바로 뭐냐? 4월 13일 날 호헌 조치, 즉 헌법을 수호하겠다. 말은 좋죠. 근데 실제로는 대통령 간선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고 딱 선언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분노했었던 국민들은 4월 13일 그 이후부터는 전국적으로 다 쫙 시위가 막 퍼지게 되면서 전두환 정권 물러나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활동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특히 이때 당시엔 대학생들이 주로 이제 많이 나서서 이제 시위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전부 다 민주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작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라고 하는데 민주적인 게 별로 없어요. 이게 민주국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대학생들이었고, 그런 대학생들이 주도해가지고서 민주화 시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선생님 어렸을 때도 이때 당시에 그 대학생들이 바로 그 전경들하고 맞붙어가지고서 이제 그 시위 활동을 했었던 것을 너무나도 수시로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세대에 해당하는 분들도 정말 많이 봤던 것이라고도 생각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게 되면서 열심히 이 시위가 확산되는 과정 중에서 아주 극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죠. 즉, 이때 당시 이제 연세대입니다. 연세대에서 활동을 했었던 이한열이라고 하는 분이 이때 당시에 시위 활동 과정 중에서 바깥쪽에서 이제 전경들이 이제 달려오가 가지고서 학생들을 체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황급히 바로 많은 그런 시위하는 사람들과 같이 교내로 도망을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교내로 도망가는 과정 중에서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래가지고서 일명식도 없었던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가지고서 이 사람을 잡아 끌고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잡아 끌고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미 거의 정신이 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머리에서부터 피가 주르륵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장면이 여러분들 프린트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면이에요. 알고 봤더니 이때 당시에 원래 이제 전투경찰이 이제 보통 시위를 하는 건 사람들을 내쫓기 위해서는 바로 체류탄을 보통 쓰거든요. 매캐한 냄새가 되게 많이 납니다. 선생님 어렸을 때 그런 냄새 진짜 많이 맡았었는데, 근데 이 체류탄은 사람을 향해서 직방으로 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냐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마치 총으로 사람들을 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한 30도 정도 이것을 올려가지고서 곡사로 뻥 하고 쏴서 이렇게 떨어지는 방식으로 해야 됐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 체류탄 발사했었던 것이 바로 이 이한열 열사의 뒤통수를 그대로 맞아버린 거예요. 말에 의하면 이후에 이한열 열사는 한 달 정도 거의 뭐 혼수 상태로 계속 있다가 결과적으로 돌아가시게 됐다고 합니다. 뇌에 이제 그 멍이 들었다가 이제 그걸로 인해서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죠.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국민들의 분노가 거의 절정에 오르게 되자 드디어 이제 전두환 정부는 어쩔 수가 없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자기네들의 그 이미지를 좀 좋게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었냐면,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 후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당신이 나에게 대통령 직선제를 하자는 식으로 건의를 하는 것으로 하자.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얘기하면은 그것을 전두환 대통령이 바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것을 진행을 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는 이런 방식에 의해서 6월 29일 날 국민들이 요구했었던 바로 이러한 대통령 직선제를 시행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른바 6.29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 당시에 공표를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자기네들이 그러한 6.29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공표한 것이니까 시혜를 베푼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그런 움직임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선포를 했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었냐면,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5년 동안 대통령을 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임, 즉, 한 번만 대통령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 한 번 나왔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말짱 꽝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이때 당시에 대통령 직선제로서 개헌을 하고, 그리고 이거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통령 직선제에 입각한 바로 이제 선거를 준비하게 되었었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었느냐. 국민들이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컸었었는데, 그런 국민들의 민주화의 열망에 부응했었던 대표자가 3명 있었다는 거예요. 한 명이었으면 좋은데 3명이 바로 누구냐면 이른바 삼김시대를 열었었던 사람들이었었죠. 첫 번째 바로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또 하나는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나중에 이제 얼마 좀 되긴 했었죠. 바로 작고하셨던 이제 김종필 씨. 원래 김영삼 대통령의 세력과 김대중 대통령의 세력은 하나의 세력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둘로 갈라지게 돼 가지고서 이렇게 나눠지는 상황이었었고, 그 다음에 김종필 씨의 세력의 경우에는 옛날 박정희 정권 시대 때 있었었던 그런 이제 그 공화당 있죠. 공화당 쪽에 있었던 그런 사람과 더불어서 일본 충청도 지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김영삼 씨 같은 경우에는 경상도 쪽을, 그 다음에 이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 지역을 기반으로 삼았다 볼 수 있었었죠. 근데 아직은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니까 김대중 씨, 그 다음에 김영삼 씨라고 얘기할게요. 바로 이 김대중 씨와 김영삼 씨가, 그 다음에 이 김종필 씨가 다 같이 이 새로운 직선제에 입각해가지고서 대통령을 뽑는 자리에 대통령 후보로 나서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었느냐? 국민들의 희망은 그거였었어요. 아니, 어차피 당신들 전부 다 대통령 될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먼저 대통령이 되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당신들끼리 좀 요번에는 한 명이 나오면 다음번에 또 다른 사람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합의를 좀 봐라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 이분들이 이때 당시에 합의를 보지를 못하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전라도 지역과 그 다음에 경상도 지역과 그 충청도 지역의 그런 표들이 다 갈라지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민주주의 세력이 전부 다가 군소 집단 형태로 갈라지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 그 결과 이때 당시에 군부 집단과 그 다음에 군부 집단이 이끌고 있었던 그런 안정을 좋아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지지했었던 노태우가 이때 당시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되긴 했었으나 국민들은 군사정부를 지지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후에 있었던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는요, 여당은 이제 노태우 대통령의 그 민정당이잖아요. 근데 이 민정당 출신에 해당되는 건 사람들은 되게 적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건 사람들은 전부 다 각각의 당이 갈라져 있긴 했었지만은 이들 전부 다 민주주의 진영에 해당되는 그런 사태였었습니다. 이른바 엄청나게 큰 규모의 차이로 여소야대의 현상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국회가 여소야대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당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을 테니까 이것 때문에 바로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노태우 정부가 굉장히 좀 많이 고생을 하긴 했었어요. 어쨌든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긴 했었지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때 당시에 이 노태우 대통령이 승부수를 띄웁니다. 이때 당시에 사실상 이제 전두환 씨는 비록 자기의 후계자로서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긴 했었지만은 이 노태우가 전두환의 뒤통수를 쳐버려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전두환을 엄청나게 추궁하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전두환은 이른바 백담사라고 하는 절로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사실상 유폐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 이 노태우는 바로 기존에 있었던 그런 세 개의 그런 당을 하나로 합칩니다. 원래 김대중 씨한테도 이제 연락을 했었었는데 김대중 씨가 이건 거절했었대요. 근데 김영삼 씨의 당과 그 다음에 바로 김종필 씨의 당에게 연락을 해가지고서 하나로 합칩시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당신들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대권에 대해서 욕심이 있었던 뭐 김종필 씨라든가 그 다음에 김영삼 씨 같은 경우에는 노태우 대통령의 그런 제안을 수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었냐, 바로 민주주의 세력에 해당됐었던 김영삼 정부의 인사들과 그 다음에 바로
김종필 씨의 그런 인사들이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서 세 개의 당이 하나로 합쳐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른바 이제 민정당의 노태우 씨와 그 다음에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씨,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 씨. 바로 이들이 다 같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었었던 그런 정당이 바로 이 민주자유당이라고 하는 당입니다. 이때 당시 이제 민자당이라고 보통 불렀었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일부 민주주의 세력이 기존에 있었던 여권의 세력과 같이 통합이 된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권력이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순식간에 여소야대에서 여대야소를 변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얻어지게 되었었던 그런 정치적인 안정을 기반으로 해서 노태우 정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많이 하긴 했었습니다. 우리가 좀 이제 선생님들 기본적으로는 노태우 정부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래도 했던 것은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들에게서나마 바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사죄를 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좀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대우를 좀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당시 이 노태우 대통령의 경우에는 서울올림픽을 이때 당시에 거의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전 세계에 있었던 많은 그런 대표단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이 왔었다고 했었죠. 거의 가장 많이 참가를 했다든가 아마 그랬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 바로 국제 외교 상황이 많이 변하게 됩니다. 이른바 소련이 국가의 개발을 위해서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하는 개혁 개방 정책을 펼쳐나가게 돼요. 그 과정 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감하게 북방에 있는 여러 개의 국가들, 즉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북쪽에 있는 국가들은 전부 다 어떤 사상을 숭상하는 그런 국가들입니까? 바로 중국과 그 다음에 소련이잖아요. 중국과 소련은 전부 다 사회주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강력하게 북방 외교를 실시해가지고서 공산주의 국가들과 전부 다 수교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이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소련과 그 다음에 중국과 같이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바로 여기에서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되게 많은 활동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좀 욕먹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국방력이 굉장히 커다랗게 도움을 주게 됐던 사업도 이때 당시 시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때 당시에 소련이 개혁개방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항상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소련에게 어떻게 했냐면, 막대한 양에 해당하는 돈을 빌려줍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근데 한참 있다가 얼마 후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냐면, 소련이 망해요. 자, 소련이 망하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러시아가 등장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러시아가 뭐라고 했었냐면 바로 이 소련을 계승해가지고서 소련이 그동안 졌었던 모든 빚들 러시아가 대신 다 갚겠다 뭐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좀 안도했었죠. 바로 소련이 빌려갔던 돈들 전부 다 떼이는 줄 알았는데 러시아가 바로 대신 갚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러시아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돈을 어떻게 받아요? 그래가지고서 그렇다고 한다면 돈이 없다고 한다면 뭘로 줄래? 라고 협상을 하게 되었었고, 이때 당시 협상을 하는 과정 중에서 러시아가 어떻게 썼냐면 줄 돈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현물이라도 가져가라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현물을 주세요 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그때 줬던 현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세계 제2위에 해당했었던 군사대국이 바로 러시아였었습니다. 근데 러시아의 최신식 전투기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뭐 여러 가지 무기들 같은 것들을 우리나라에게 빚을 상환하는 대가로서 줬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른바 기술자까지 파견해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은 절대 베껴가지고서 무기 같은 거 만들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기술자를 파견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법이 모를 것 같으니까 러시아가 친절하게 또 이제 기술자까지 같이 파견해줘가지고 막 알려주게 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군사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국방산업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그것의 결과 뭐 여러 가지 탱크라든가 그 다음에 전투기 같은 것들도 이때 당시에 이 사업의 결과 많이 만들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력이 최근 되게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 사업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엄청 욕을 많이 먹었었어요.
돈을 퍼다 준 것에 해당되지 않겠느냐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북한과 소련은 혈맹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과 북한도 혈맹 관계예요. 자,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소련과 그 다음에 중국과 같이 바로 한국이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약간 좀 왕따 비슷하게 되는 건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경제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확실하게 이들을 국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중국과 그 다음에 소련, 이후엔 러시아는 우리나라에게 되게 많이 기대는 모습을 실제로 있기도 했었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북한이 외교적으로 고립이 되게 됐던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북한의 그 관계를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가 뛰어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소련과 그 다음에 북한과의 관계를 우리나라가 바로 뛰어넘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었던 것이죠. 하지만 북한은 사실상 외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뭐라고 할까, 고립이 되는 건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거든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잘 살았었냐면 1950년대 당시 때에 북한이 전기 안 보내줘가지고서 우리나라 남한 지역 전역이 완전히 암흑 세상이 되기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때 당시에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었습니다. 70년대까지 계속해서 잘 살았었어요. 자,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전세가 역전이 되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남한 쪽에서는 이제 진짜로 좀 자신감이 많이 올랐었죠. 바로 그렇게 올라왔던 자신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북한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 인정하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유엔에 가입을 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것이냐면 바로 하나의 국가로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 북한 쪽을 설득을 해가지고서 남한과 북한이 각각의 나라로서 바로 유엔에 가입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라고 하는 협의를 맺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남북한이 전부 다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었었고, 나름대로 이제 그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이번에는 그 뒤를 이어서 다음번에 대통령 후보자로서 나섰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김영삼 씨였었어요.